근데 유비가 제갈량이 없던 시절에도 활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화려하게 이긴 적이 있죠. 오. 황건역하고 싸울 때 제갈량 없이 제갈량스럽게 싸우는 멋진 전투 하나를 넣어줬어요. 지공장군 장보를 잡으러 갑니다. 네. 그때 주준휘하에 유비가 들어가서 유비가 선봉이 돼요. 짜잔. 갑자기 이게 장보가 요술을 부려요. 어떤 큰 전투의 첫 번째 주인공 전투에서 갑자기 요술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했지? 요즘 말로 어그로 끌려고 그러는 닭 피를 뿌린다고요? 그렇지. 주준을 시켜서 빙간요법. 관우장비한테 1000명씩 줘서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비가 미끼로 출전을 합니다. 유비가 미끼가 되는 건 이게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또 기발한 작정을 쓰더라고. 관우장비는 등장을 안 하고 유비가 활을 쏴요. 활을 쏴서 오른쪽이가 왼쪽 어깨에 맞아. 장보가. 네, 그리고 도망가. 장보고 죽고 장각이 죽은 다음에 황건적 잔당들이 모여서 완성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홍, 한충, 손중 이런 사람들 토벌하러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재미난 게 유비가 벌써부터 큰 뜻을 품고 있다는 걸 이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유비는 이런 사람이다. 딱 보여줘. 그리고 주준이 굉장히 현실적인 논리를 얘기를 해. 사실 이거 굉장히 논리 맞는 논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보면. 그랬을 때 유비가 반대를 안 해요. 그것도 참 묘한 게 말이지. 아니야. 그래도 백성들을 죽이면 안 돼. 생명을 사랑해야 돼. 이랬는데 주준이 저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본인이 맞다 이건지 없이 침묵으로 동의. 이래하고 또 치사하게 유비의 또 여지를 남겨놓았다. 거기에 적극적인 동조는 하지 않았군요. 이때 만약에 유비가 적극적으로 동조했으면 오늘날 유비는 뭐 민중 탄압자, 뭐 조조보다 나쁜 놈 이러고 있겠지. 진짜 민중 탄압자야 유비는. 그 민중들 끌고 가면 다 죽는다는 거 알면서 데리고 가잖아. 하여간 이렇게 돼서 이런 재밌다. 것도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재밌다.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난 좀 볼 때마다 느끼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진짜 너무 쓸 데가 많은 얘기예요. 요즘 같이 이렇게 막 분열이 많이 돼 있는 지금 사실은 진짜 지금 현재 보면 세대, 남녀, 국가, 지역 다 분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그러니까 때 이럴 어떤 때,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전형적으로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삼국지가 작가가 여러 명일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필 작가가 있나? 그 소스, 네. 소스가 됐던 이야기들 여러 군데 이거 굴러다니던 이 에피소드는 여러 사람이 만들었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오만 얘기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까지 기획하는 그렇죠. 건 이건 절대 한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이것도 똑같네. 요즘에도요 스크립터들이 정말 많은 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아서 추리면 이 추리는 거를 전담으로 맡는 팀장이나 이게 이 중간 작가님들이 계시고 여기 메인 작가님이 그 모은 것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스토리로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뭐 삼국지 작가가 나관중이 아니냐 말이 많고 뭐 여러 사람일 거다 말이 많은데 이게 나관중이 아니라고 해도 이게 누구 한 명의 총괄이 없이는 절대 이런 게 안 돼요. 옛날에는 그냥 에피소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색이 저 얘기 짜집게 한 것 같으니까 네. 이놈 저놈 작가가 수십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모아서 이런 톤으로 정말 심력 있게 정리하는 건 절대 여러 사람이 못해요. 근데 이거 소설에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완에서 반란은 진짜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란은 누가 진압했어요? 여기 또 하나 재밌는 게 양심은 있어요. 또 누가요? 나관중? 삼국지 그러니까 나관중이라고 합시다. 아니든 뭐든 잠깐 어. 나관중이라고 하면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게 묘하게 뒤집잖아. 항상 이렇게 뒤집고 이 사람은 한 걸 이쪽으로 쓰고 네. 얘가 한 것처럼 쓰고. 슬며시 돌리죠.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삼국지 고소할 사람 할 때 손견도 한번 얘기했잖아. 억울한 사람. 손견 나왔었죠. 이거 손견이 다 했거든 사실. 장료도 나왔었고. 그랬는데 손견한테 미안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놓고는 이제 포위해서 안 죽인다. 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손견이 탁.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포위를 했다가 이제 한쪽을 열어줘. 그 작전 있잖아. 왜? 네. 삼면에서 공격하고 한쪽을 열어줘. 도망갈 때 그거를 누군가 나타나서 해치우는데 이때 손견을 딱 집어넣더라고. 선멸대장이 예, 사실 주준휘하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은 손견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때 손견이 탁 나타나서 해치워. 그리고 뭐 성을 공격할 때도 앞장서서 올라가는데 이건 싫어해요. 손견이 제일 먼저 올라가니까 따로 올라갔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단에는 안 나오지만 그때 정본이 황견이 그 오나라 노장들
이때 다 젊은 날에 손견 따라다녔는데 아마 그때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활약을 하는데 이거는 또 살려줘. 그리고 이제 또 살짝 유비가 빈대껴. 아, 여기도 유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견이 막 이렇게 올라가 다 해치우는 거는 인정을 해주고 그 틈에 유비가 활을 쏴서 누구지? 뭐 하나 손종을 맞췄다. 얘는 맨날 죽이지 못하고 맞춰. 유비가 활을 이렇게 자꾸 쏘는구나.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뭐 발표 주고 관우장면 또 안 나와. 이럴 때 나오면 손해야. 나와서 설칠 수도 없고. 그래서 관우장면 또 살짝 빼. 어허. 야, 손견이 강동의 맹호인 이유가 있었네. 요즘에 이제 손권 이제 뭐 그 아들인 손권을 갖다 이제 뭐 강동의 쥐새끼 뭐 이렇게도 부르는 저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아, 손견이 동탁 때도 그렇고 사실은 황건적 때도 황건적 때도 엄청나네. 최고의 용장이고 그 반동탁 전투 때도 손견이 다 했지 뭐. 최고의 명장이고. 그럼 이때도 저 드라마에서 본 건데 하얀 모자에 하얀 갈기 뭐 망토 이런 거. 그건 아니고. 가짜군요. 그럼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손견 부대만 하얗게 하고 다니니까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흰 옷 입는 경우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압도적일 때. 그러니까 그 백마를 타고 싸운다는 게 사실 위험한 거거든. 그렇죠. 근데 동시에 뭔가 압도적으로 적을 무너뜨리고 할 때는,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다 극과 극인 같아. 네네네. 그러니 그때는 또 위력적이고. 뭐 알레스산더 때도 로마 때도 보면 막 하얀 말에 빨간 뭐 망토 뭐 이런. 근데 그게 극과 극이야. 성공하면은 아주 압도적이고 그만큼 죽을 위험은 높고. 그렇지만 죽을 위험은 낮고 성공할 때 압도적인 거 없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럼 이렇게 따지면 유비는 뭐 닭피 뿌리고 뭐 돼지 뿌리고 뭐 해가지고 황건 장보 활 맞춰 완에서 이 반란 진압해 이 정도면은 유비가 여기서 딱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서 또 마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에 삼국지 얘기할 때 말했지만 철저하게 독자의 심리에 맞춘다. 민중의 한은 뭐야? 노력해도 안 알아준다. 세상은 네. 썩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인류 역사 생긴 이래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올 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항상 그렇잖아. 불공정하잖아. 그렇죠. 공정한 세상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그랬는데 이게 또 민의 한을 풀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또 그 전에 말했던 후벼 파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주주는 원래 명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포상을 받아요. 그다음 손견. 포상 받아야죠. 그래도 토는 되잖아요. 안 주네 이것들이. 근데 이 사람은 약간 토급이니까 연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별군 사마를 받았다. 유비 못 받겠네. 당연하지. 근데 정사에 보면 손견이 그냥 포상으로 별군 사마를 받았다고 돼 있어. 근데 사실 이때 중앙관직을 받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통일된 중국인데. 그러니까 뭐 가끔 뭐 겨우 7품직, 6품직 그런 얼마나 센 건데 그게. 예전에 80년대 중국에서 대학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뭐 북경대 이쯤 대학 뭐라고 그러지. 중국에 있는 어느 대학이든지 80년대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해야 들어갔어.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센 거예요. 이 최치원이 왜 중국의 당나라에 가서 과거 붙었잖아.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조금 사대주의 같고 그러니까. 그 정원이 몇 명인 줄 알아? 그게 외국인 특별 전형 과거거든요. 외국인 대상으로 보는 거. 이렇게 말하면 또 비웃어요. 몇 명 안 봤을 텐데 아니, 뭐 이렇게. 정원이 2명이야, 2명. 4년에 2명. 4년에. 그럼. 그러니까 최치원이 그거 붙어갖고 그 정도면 이게 장난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줄을 대서 간신히 받았다. 그리고 유비는 정사에서는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안희현이라는데 현이가 돼요. 그 현이가 된 사건이 바로 이거였군요. 네. 그런데 소설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유비는 그 송견보다 못한 빽이 없는 애니까 돗자리 장수니까 아예 못 받아. 그래서 아무 일 못 받아가 그래도 또 세상에 충신이 하나 있잖아. 장견이라는 사람 지나갈 때 길에서 탁 엎드려가고 하소연을 해. 이것도 또 민중의
로망이지. 네. 뭐 왕이 행차할 때 네. 가서 뭐 이래갖고 억울함. 신문고 신문고. 조선시대 그 사형입니다. 그 아쟁. 아, 뭐라고 그러죠 그거? 격쟁. 사형이야. 아 조선시대 왕 갈 때 이렇게 하면 사형이에요? 사형이야.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안 되겠다 지금 풀어줬는데 조선 한 17세기까지 원래 사형이에요 원래. 왜냐하면 왕이 해결해 줄 수 없잖아. 그치 그거 하나하나 다 그럼 하려고 어떻게 해. 그러면 뭐. 그리고 왕이 아예 나서질 말아야 돼. 그렇죠. 그걸 나서서 소문 나봐. 재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범이 죄라든가 아니면 왕도 안 들어주더라. 그러면 이거 진짜 뭔 일 나. 왕은 저 위에 있고 수령이 나쁜 놈인 거야. 왕은 착한데 우리 억울한 게 왕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쏟고 살아야 세상이 안정이 되는 건데 왕을 만났더니 똑같은 놈이네. 이렇게 되면 못 살겠다. 갈아부자 된다고요. 그래서 왕이 지나갈 때 하는 건 사형이고 궁궐 밖에서 뭐 치고 뭐 상소 던지고 이거 다 사형입니다. 무서워. 정조 때 격쟁 막 많이 쳤다 봐 이거. 그때부터 이제 봐줘요. 아 정두대왕 때부터 좀 바뀌었군요. 봤는데 솔직히 해결 하나도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명나라 사람들 똑같은데 뭔가 로망. 대통령이 이 소원을 들으면 해결이 될 거다라는 로망을 여기다 던지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장균이가 갔더니 십상시가 나쁜 놈들이라 이게 어디서 개소리하고 잘랐구나. 있어 그러고 잘라버린다. 그리고는 소설이잖아. 야 근데 이 자식 자르긴 잘랐는데 얘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알아봤더니 포상 못 받은 애들이 너무 많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반란 일어나겠다. 그냥 이거. 저기 빨리빨리 아무거나 줘. 그래갖고 후다다닥 줘가지고 현이가 이제 되었다. 되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유비는 정사에서는 안희현의 현위가 돼요. 네. 근데 여기서는 십상시가 안희현의 혈영으로 줍니다. 현위와 현령이 뭐가 차이예요? 현위는 경찰서장이고 혈영은 수령이에요. 행정직과 약간 그러면 좋게 말하면 문관직과 무관직이라고 무관직. 해야 될까? 근데 유비를 무관직 경찰서장 주면은 이미지 메이킹이 안 되니까 혈령으로 바꾸지. 근데 생각해봐. 현위보다 혈령이 높아요. 뭐 중국이나 조선은 항상 글 쓰는 사람들이 좀 더. 근데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은 현령은 수령이고 현위는 치안 책임자니 경찰서장이니까. 그런데 이 사회가 썩고 부패했다는 거를 강조하려면 정사에서는 예를 들면 7품직을 줘도 소설에서는 9품직 줬다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올려줬어요. 왜? 유비를 경찰서장 시키는 것보다는 수령을 시켜야지. 뒤에 이미지를 생각해서. 대단하잖아. 근데 이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명나라 때는 극심한 문무 그 차별이에요. 그렇죠. 이게 조선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둘이 이게 닮은 건지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운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 그냥 비슷하게 가나 봐. 조선에 제일 웃기는 게 무관들이 칼을 안 차. 창피하다고. 무관인 거 티내기 싫다고. 명나라 이 무관들도 갑옷 입고 칼 차는 거 싫다고. 문관 복장하고 칼은 뒤에서 딴 애들이 들고. 그리고 무관도 시를 다 공부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문관이 무관을 만나면 요즘 탱크 좋은 게 뭐예요? 뭐 야 이번에 뭐 하이마스가 뭐예요? 이래야 되잖아. 그렇게 대화하면 안 돼. 무관도 탁 만나서 시 한 수 읽고 같이 똑같이 놀아야 돼.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거잖아요. 놀고들 있네. 그러니까 무관의 문관아 병서를 써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어쩌저쩌 쓰면 안 된대. 이렇게 되면 격이 떨어져. 문관이 쓰듯이 서두에 예를 들면 서두에 전쟁이란 무엇이냐 뭐 저기 돌격이라 할 때는 이래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탁 해서 우리가 인류는 왜 전쟁을 하는가? 우리는 왜 국방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시한수 써야 돼. 뭐 쇠는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를 보존하겠다 시한수 날리고. 답답시. 이게 이제 명나라하고 조선의 일맥상통인데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나관중이 명나라 때 사람이에요? 그렇죠. 명나라 원말 명초 사람인데. 그래서 혈령이라는 어떤 직위라는 것을 그렇지. 좀. 자 그러면 혈령이 되었으니 일단은 뭐 그 지방을 잘 다스려야 나중에 거대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길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희연 소설은 혈령이죠. 네.
그때 이제 도구라는 사람이 옵니다. 네. 근데 도구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방 순찰관 이름, 직책이에요, 직책. 아. 그러니까 뭐 어사가 왔다. 암행어사, 이런 거예요. 암행어사. 네, 어사가 왔다. 아, 암행은 아니지. 그렇죠. 그냥 어사가 왔으니까. 왔다. 근데 이게 안희연이 이게 싫어하잖아. 안희연이 현위가 된 건 네네. 맞는데 안희연이 어디 있냐면 유비 고향이 탁현이잖아요. 네. 탁현이 지금 그 북경 아래 바오딩시라는 데예요. 네. 그 바오딩시에서 딱 45도 남서쪽으로 오면 네. 석가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중국 말로는 스좌장시라는데 이름이 석가장인데 시 이름이야. 그 석가장하고 바오딩시 딱 중간에 있어. 여기가 안희연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탁현의 유비가 사실 지방 유지급은 되잖아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자기 패거리도 있고 그렇죠. 이미 그 동네에서 뭐 따고 소리를 그렇죠. 듣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준 거지. 너의 그 실권을 거기다 이렇게 해서 고향에서 힘쓰게 해준 건데, 아무튼 이럴 때 지방순찰관이 왔어요. 네, 다시 소설로 돌아가서 유비가 수령을 하는데 통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현위를 했어도 잘했긴 잘했을 것 같아. 관우장비 데리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렇죠. 뭐 가서 해결해. 그러니까 사실 관우장비가 센 건 맞으니까 그렇죠. 뭐 이 동네에서 누가 덤벼. 아, 전국군대 걔네들은. 그럼. 네. 그래서 그 유비 그 기록에 보면 관우장비가 언제나 옆에서 모셨다. 네. 아마 이때 얘기 같아요. 경찰서장님 밤거리 시찰하실 그렇죠. 때 관우장비가 옆에 오른팔 왼팔 딱. 뭐 앵겨 붙은 애 있으면 매다 꺾고 그런 것도 왜 안 나지 영화에. 항상 왜 다 나오죠? 항상 나오죠. 아니 현령으로 나오잖아. 현위로 만들어가지고 아. 밤거리 시찰하면서 매다 꺾고 이거 재밌는데. 삼국지는 언젠가 또 드라마 한번 나올 테니까. 아, 삼국지는 끝없이 나옵니다. 네, 끝없이 리메이크 될 거예요. 뉴 삼국지는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하여간 좌우지간에 유비는 통치 잘하고 관우장비는 함께 먹고 자고 호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거로 소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가 왔어요. 근데 이 대화도 재밌어. 인사를 탁 이게 유비가 인사를 하는 거야. 자기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넌 누구냐? 그랬더니 소설이에요, 소설. 저는 한실의 중산정왕의 후손으로서 황건적 난의 공으로 현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구가 갑자기 이 자식이 뭐 중산정왕 후손? 이 새끼 황실 사칭죄. 근데 이거 진짜 맞거든. 근데 드라마 뭐야 소설에서는 진짜로 이 황실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중산적이 언제적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23세도건 뭐가 하여튼 그 라인은 맞잖아요. 이게 소설이지만 진짜 이렇게 말했으면 황실 사칭죄 맞아. 아, 그래요? 아니 조선에서도 몇 대 지나면 끝이에요. 아니 그 물론 황실에선 인정 안 해도 이쪽에선 조상이 그분이 맞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씨라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흔해 빠진 수법이잖아. 아전 잡아다가 두드려 패는 거지. 아전은 뭐야? 그 향리. 향리. 향리를 도구가 이 안희연의 향리를 잡아다가 두드려 패면서 유비가 횡령하고 뭐 했다는 거 불어라. 그랬더니 이때 누가 나타나겠어?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 얘기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